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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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하단법인 정신자유와 인권 파조선 대표 이정아라고 합니다. 현재 파조선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정신장애인 권유공무 활동, 또 정신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정신장애인의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한 그런 당사자 중심의 활동들을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조선의 주요한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당사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당사자들이 크게는 병원에도 있고 또 지역사회에 있는데, 병원에 있는 당사자들도 상황이 좋지 않고,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당사자들도 삶의 질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처음에는 병원에 있는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저차보조 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지역사회에 있는 당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료 상담과 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또한 지역사회에 있는 고립된 당사자를 돕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큰 사업의 축이고요. 또 하나의 축은 파조선이 정신장애인의 공동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살고 삶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했던 그런 인간적인 풍토들을 이 안에서 만들고 파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를 건설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당사자라는 표현을 특히 이제 장애인 영역에서 많이 쓰거든요. 장애인 당사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정신장애인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사자라는 표현을 쓰게 됐거든요. 당사자들 지칭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환자, 정신질환자, 또 정신장애인. 그런 용어들이 가지는 뉘앙스가 뭐가 있냐면 굉장한 스티그마가 있거든요. 스티그마하고 낙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라는 용어는 어떠한 면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그런 주체적이거나 또 인간의 자주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스스로를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해요. 물론 서바이벌하는 개념도 있고 유저의 개념도 있죠. 정신과 이용자 그런 개념도 있지만, 당사자들은 당사자라는 용어를 가장 편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거부감도 들어요. 당사자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경험들, 그 치료의 과정에서 거의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직업도 잃고 또 건강도 잃고, 무엇보다 인간관계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존감,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주 근본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빼앗기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 살아있는데 내 생명을 뺏어간 거예요. 이 한국 사회에서. 그게 아마 저희 당사자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로 복귀하고 싶었거든요. 나의 일을 계속 했으면 하기를 원했었고, 또 거기에 자긍심이 있었어요. 근데 정신보건 시스템이 내가 원래 했던 일의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게끔 했던 게 정신보건의 시스템이 했던 폭력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폭력적인 상황들을 정상화시키고 싶어서 당사자 운동을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좋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았으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느 정도 기술적인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치료를 한 번만 받았으면 짧게 치료받고 다시 나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정신보건 시스템은 사회적 생명을 뺏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의료의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식민의 시스템이에요. 식민지. 정신보건이 식민지의 구조예요. 그래서
그 식민화된 정신보건 시스템은요, 선진국에서는 결국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바꾸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옳지 못한 거죠. 당사자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의식화예요. 네. 우리가 의식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당사자 운동이 어디로 갈 수 있냐면요, 그냥 뭐라 그러죠? 남용. 당사자 스스로 자기의 의식의 옷을 입지 않으면요, 당사자 운동은 남이 시키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곧 프레임이거든요. 이게 기득권의 프레임인데 전문가적 프레임이 있고 또 사회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있거든요. 결국 모든 건 프레임 대 프레임의 싸움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당사자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의 수많은 당사자들은 우리 당사자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준 옷을 입고 그것을 표현하고 남이 가르쳐준 것을 목소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칫했다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스스로의 자기의식의 깨어남?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의식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학습이겠죠. 학습.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작은 성취의 경험들. 성취를 해봐야 돼요. 성취를 해봐야 이 가치 실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사자 스스로의 것이 되거든요. 당사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힘을 가지고 또한 현실을 바꾸는 거거든요. 굉장히 개척정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척의 의미에서 그 의식화는요, 그래서 그 사람 자신의 주인의식을 강조를 해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좀 남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크거든요. 아프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 의식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가진 현실의 문제, 증상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의식화가 전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국적 규모의 그 여러 단체들이나 또한 그 유관기관이죠. 유관기관, 또 전문가, 가족, 물론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1회 당사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한 성공리에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컨퍼런스의 장으로 좀 각기 흩어졌던 그런 목소리들이 조금은 온도차가 있었거든요. 온도차들이 상당히 있어요.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그룹이 있고, 또 그 외곽에 있는 그룹, 그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그룹들까지 광범위한데, 그런 간격이죠. 간격들이 조금은 좀 좁혀져서, 산발적이면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법안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 사람들은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본법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당사자의 일자리의 문제, 삶의 질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당사자들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새로운 대안을 찾는 돌파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비전은 우리 당사자들 모두 다 함께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게 현실이 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 하나의 발자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렇게 당사자들이 많은 부분 움츠러들어 있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그 음지에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약간 천민의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도 전 평민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자신있게 얼굴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직업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왜 당사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는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게 과연 사회만 탓할 건 아니란 얘기죠. 사회만 탓할 건 아니고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빼앗긴 어떤 지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남들은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부분은 당사 스스로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진 같은 거 찍을 때도 이제는 이렇게 좀 드러내고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언론에 나가면 모자이크 같은 거 처리하잖아요. 사실 그게 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불신의 느낌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동안 언론 활동을 해보니까. 그래서 많은 당사자들이 좀 드러내놓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용기를 가진 사람을 주변부에서는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조만간 빨리. 이제 굳이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를 나누는 게 아니고 수어가 필요하면 그거에 대한 욕구를 필요한 것을 해주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비장애인도 예를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이면 안경을 쓰잖아요. 네. 안경을 쓰고 하듯이 그 다음에 눈이 다치면 치료를 해주고 그런 좀 지금은 이제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경기 남지부장이면서 중앙회 부회장을 하다가 지금 이제 지부장 6년 차인데 이제 올해 이제 임기 끝나는데요. 지금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활동들은 한국정신장애인협회가 당사자 협회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사자의 목소리는 묻혀 있고 그것을 실제로 20여 년 가까이 20여 년 넘게 가족운동으로서만 하게 됐는데 당사자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체의 성격보다는 그냥 가족의 산하기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창립총회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총회 같은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 지금 그 준비, 그러니까 올해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당사자가 주체가 돼서 당사자 운동을 하려고 한국정신장애인협회를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립생활센터를 지금 현재 서울에만 2개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례를 좀 바꿔서 전국에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제가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경기 남지부장으로 6년째 하고 있는데 당사자와 가족의
욕구가 달라서 서로 그 화합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가족이 운동하는 것에 한계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가 가족을 배제하는, 그 다음에 가족이 당사자를 스스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족으로서 당사자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편견, 그런 것을 좀 바꿔보고자 변화하기 위한 것은 당사자와 가족이 서로 피해자 가해자가 아닌 서로 협력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사자 운동의 더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당사자 운동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나 가족이 아닌 당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자립생활, 그러니까 자립에 대한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담아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소감 흥분되지요. 이렇게 그동안은 정말 작은 이런 외침들이나 이런 조그마한 소그룹 모임에서 지금 이제 자립생활센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으로 활동하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라는 게 원래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당사자들이 주도가 돼서 컨퍼런스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흥분될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신장애인을 떠나서 그 장애인이라는 정의가 우리나라는 아직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의 목표나 비전을 보면 저는 그 장애가 장애로서 정의되지 않고, 그러니까 장애인의 정의가 장애인의 정의가 없이 장애인으로서 갑자기 또 네네네. 조금만 좀 쉬었다 갈게요. 네. 저는 이런 컨퍼런스가 진행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조직화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목표는 저는 크게 보아서 우리 장애인의 정의가 사라지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모두가 존중받아야 될 우리 사람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의 정의가 사라지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없는 삶, 그래서 필요한 니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사회적 장애까지도 장애인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협소하게 의료적으로만 이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언어를 못해도 장애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어를 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언어 장애인과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데는 스웨덴어를 못하면 장애인으로 구분을 해서 스웨덴어를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등급까지도 구분을 하고, 지금 이제 등급제가 폐지됐다고 하지만 중한, 그 다음에 경증, 중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 번은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좀 대두돼서 장애인의 정의가 사라져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아무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는 편견, 낙인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정신장애인은 정체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질환자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신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법률이 충돌을 하면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 15조를 통해서 정신건강복지법에 위임 아닌 위임을 하게 되었고요. 정신건강복지법은 그야말로 보건,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것만 책임지기 때문에 장애인이면서 우리 정신장애인은 복지에 대한 서비스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장애인복지법 15조를 철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나마 있는 법에서조차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의 법적 지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장애인의 정체성을 좀 찾는 게 가장 우선적이지 않나. 예를 들면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에 있는 4가지의 유형과, 그런데 그 끝에 보면 정신 무슨 장애 등으로 해서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하는 바람에 처음에 정신건강복지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장애인의 범위를 축소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를 뺀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을 가지고 있는 중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비자 입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건강복지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자 입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은 등자라는 거 하나로 애매모호하게 해서 이러한 증상, 자해, 타해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이런 비인권적인 비자의입원제대가 만들어졌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분명하게 어디서 어디까지는 장애인, 어디서 어디까지는 질환,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는 정신건강복지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런 정체성들이 찾아진다라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그리고 인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 유시완입니다. 네,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좀 이제 그런 정신질환, 조울증 비슷하게 그 주치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병원 가기 전에 아동 심리 상담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좀 이렇게 잠잠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학교 적응에 관해서 좀 부담감으로 그 약을 먹기 시작했고, 그 중학교 2학년 때 첫 입원을 했습니다. 그 제가 깊이 고민을 하지 않아서 정신장애인이라고 보통 불리고 이제 그게 이제 좀 그 어감이 표현이 좀 정신장애라고 하면 뭔가 좀 불편한 표현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어요. 제가 정신장애라고 정신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우리나라 내부에서 우리나라 국민적인 의식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만약에 이 어감을 바꾸는 것보다도 되려 그런 그 국민적 공감대가 좋아지면 그 단어 자체도 의미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조현병이라고, 처음엔 정신분열병이 조현병으로
이제 그 명칭이 바뀌면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이제 현의 조율을 한다. 그 관악기 현을 조율한다는 의미로 했는데 이 조현병이 언론에서 계속 안 좋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조현병 자체가 안 좋은 내용으로 이제 바로 어감이 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소용이 있을까? 이게 아무리 명칭을 잘 좋은 의미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신장애인 인권 옹호를 위한 대한언론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 박종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20년 차입니다. 저희 신문은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거기 가서 사건 사고 취재를 하고 또 필요하고 좀 필요한 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하면서 이제 독자들하고 언론 소비자들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하는 그 부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인드포스트가 2018년도 만들어졌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기자로 일을 하면서 당사자 운동에 첫 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정신장애인으로서의 정치적 정체성을 갖기,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연대.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작동했을 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운동이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정신장애인이 주체가 돼서 이번 행사 그리고 행사를 이렇게 주최하게 된 것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컨퍼런스가 잘 이루어지고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신장애라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라 생각하고요. 흔히 정신질환이라고 하는데 이건 법적인 거고 의학적인 부분의 의학 진단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신장애로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각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삼각형도 중요하지만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주체로 나서고 그 주변에서 같이 연대하는 형식으로 가족과 전문가가 이렇게 포진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컨퍼런스 목표는 정신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정신장애인들의 정치적 세력화를 위한 어떤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정신장애인의 어떤 정치적 해방을 선언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컨퍼런스가 제1회인데 그것도 정신장애인이 주체가 돼서 이 행사를 꾸리게 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어떤 형식들이 생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에 있는 마음사랑 당사자 자조모임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여기 또 여럿이 함께라는 비영리 단체의 또 당사자 활동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사랑 자조모임이라는 모임의 대표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좀 하고 있는 건 많지만 또 중요한 건 또 하나 또 서울에 있는 파도선에 또 이사를 또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당사자 쪽에서 보자면 한 10년 이상을 정신과 질환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또 당사자 모임에 또 대표로 활동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동료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지원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저희들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을 갖다가 함께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상담도 하고 같이 이제 일상생활 사회적인 훈련을 또 도와줄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가이드해주는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사자들이 비자의 입원율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한참 활동하던 당시만 해도 2009년도 한 10년 전에도 10년 전에만 해도 그 입원율이 약 93%가 비자의 입원이었어요. 그때 당사자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보니까 우리 당사자분들이 너무 그 입원 기간도 너무 길고 강제 입원율이 높다라는 사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제 입원 당사자분들이 강제 입원을 피해서 자해 입원이나 스스로 병원 안에서 스스로 자신이 자기 의사 결정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걸 고민하게 되면서 당사자 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비영리 단체의 활동 당사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사랑 자주 모임이라는 모임의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고 있는 건 많지만 또 중요한 건 또 하나 우리 서울에 있는 파도손에 이사를 또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당사자 쪽에서 왜냐하면 한 10년 이상을 정신과 질환 약물을 보고하면서도 또 당사자 모임에 또 대표로 활동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네, 목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요한 활동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지금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동료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지원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들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을 갖다가 함께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당사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가족 관계예요. 가족이 계신 분들이 있을 때 보호 의무자에 의한 비자의 입원을 당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 자신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보호 의무자에 의한 그 결정으로 인해서 비자의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가족분들이 당사자분들도 자기 자신의 의견에 의해서 자유롭게 병원에 입원하는 결정을 스스로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가족분들의 이해도 필요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또 한 발 또 물러나서 자신의 그 질병이라든가 내적 그 갈등들을 스스로 좀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셋 사이에, 그러니까 기관이나 시설, 그 다음에 가족이나 부모, 그 다음에 당사자, 이 세 가지의 집단의 그 힘의 균형이 적당히 자리 잡혀야 이 밀고 당기는 것들이 이런 것들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 자신들이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알리는 그렇게 돼서 깨달아서 외부로 알리려고 또 나섰을 때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만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가족들이 또 국가에 또 바라는 것도 주장도 먹힐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 컨퍼런스에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컨퍼런스를 주최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비자의 입원율이 10년 전에 93%였다가 지금은 73%에서 그 밑으로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얼마 전에 수치를 봐서는 비자의 입원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동의 입원이라고 하는 형태가 좀 나와서 그 당사자들의 의견도 많이 존중해주고 입원 절차도 입원 적합성 심사를 통해서 입원을 한다든가 이런 그 안전장치들을 두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근데 이러한 변화들과 더불어 이런 변화들을 보고 그것은 당사자들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계시는 여러 실무자분들, 가족분들의 노력과 함께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의미가 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당사자분들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퍼런스 목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나 법적 지위가 이런 것들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안도 정신장애인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점에서 법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부터 출발해서 법들이라든가 사회적 지위라든가 경제적 지위가 이런 것들, 이 법적 지위를 갖다가 법에서 이제 제한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지위를 조금 더 높이는 쪽으로 목표를 높여야 하고 이런 법을 갖다가 개정하는 쪽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거기에 힘을 미칠 수 있도록 목표를 맞춰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전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 당사자분들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면은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름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사자분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기대하는 바는 우리 당사자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통계에서 보니까 지금 예전에 본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지체장애인들이 한 달에 127만 원을 받는데 우리 정신장애인들은 월 평균 소득이 54만 원 정도 받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가장 가난한 장애인이 정신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은 그래도 발달장애인 특별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거에서 지금은 여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신장애인들도 그런 같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 힘의 그 기준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컨퍼런스나 이런 모임이나 세미나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같은 경우는 제가 장애인의 영역 안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법상 15조에서는 복지 지원을 갖다가 대통령의 영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요한 일에 정작 정신장애인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직업 선택이나 이런 것들 제한을 두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의 그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생활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국가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 정신장애인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복려지원 활동가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인정될 수 있는 직업 영역이 된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10년 동안 지내왔던 것보다는 앞으로 한 10년이나 20년 후는 조금 더 나아져야 하지 않을까, 또는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저는 경남 양산시에서 출생하여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에서 살고 있는 지미루입니다. 현재 침묵의 소리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절차보조팀 동료지원과 활동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지연된 것도 많고 또 버려져야 되는 행사들도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저희들은 동료 지원과 이수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 공동모금의 지원으로 인식 개선 양성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식 개선 양성 과정은 앞으로 인식 개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참여하게 된 동기는 제가 몸담고 있는 참사리 클럽하우스의 기관장님의 권유와 소개도 있었을 뿐 아니라 제 자신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더 높은 역량을 가질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다 같이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면 더 좋은 결과가 저에게 올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자조모임의 일원이 되고 싶었죠. 그리고 권리를 가진 사회인으로서 정신장애인들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대우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제게 소감을 묻는다면 첫째, 이 대회가 세계 최초의 대회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요. 또 여기서 소출되어지는 대안들이 한 목소리로 나와 정책에 반영된다는 것이 아무래도 큰 의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불평등과 맞서야 할 대안의 목표와 앞으로 다가올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주어서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제도화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컨퍼런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